안녕하세요. 자, 박수. 저는 동국대학교 정보부 대학원에서 51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4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호 회장님과 자금세탁 방지 연구에 뭐 이렇게 잘 보좌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태호 회장님께서 저한테 발표를 해달라 해서 제 나름대로 AML 모델, 리스크 모델, 사실 이거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말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연구에서 만들어낸 영어다. 또 개인 영어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 소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내용 진행해 봅니다. 당초 진행하는데 지금 첫 번째가 보면은 우리가 AML 리스크, 자금세탁 위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련된 통제나 또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 컨텐츠 자체가 우리 자금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오디시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오디 이론이나 또 리스크 관리나 외부통제 이론에서 안에 있는 다루는 주제가 도메인이 달라지지 그 도메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을 거라고, 아니 없다기보다는 약간씩 그런 변형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러한 우리 리스크 컨트롤 오디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제가 학교에서 우리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AML 리스크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AML 시나리오를 갖다가 좀 구체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이렇게 하면은 100%는 아니지만 7,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우리 원우들이 AML 리스크 시나리오를 각 업권별로 만들 때 이런 팩터들 갖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우리 코소의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회사에 계시면 내부회계 관리 제도나 다른 쪽에서 컴플라이언스 쪽 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AML 관점에서 한번 해석하면서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우리 업무 규정에 있는 내용하고 어느 정도 딱딱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규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 프레임워크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오디트 플로우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사실 네 번째 있는 리스크 베이스드 오디트 플로우를 처음 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왜 네 번째 리스크 베이스드 오디트 플로우라는 게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시스템 감사할 때 들었던 내용들을 갖다 제 살을 좀 붙여가지고 했어요. 내용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제가 먼저 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 아래쪽입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AML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AML 리스크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리스크라고 할 때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이렇게 다른 쪽에 파이낸스 리스크나 등등이 있겠지만 우리 AML 리스크나 오퍼레이션 운영 리스크적 측면 봤을 때 회사에서 뭔가 원하는 것, 어떤 그런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리스크 이렇게 잠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각각의 어떤 변동성이니 이런 리스크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보안 쪽에서 하는 쪽인데 제가 보안 쪽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은 어셋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vulnerability, 그 다음에 threat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때 에셋이라고 하는 거가 보면은 물론 제가 이제 회계사 이거 하니까 자산 부채 그런 자산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저는 이 에셋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회사에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어떤 밸류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 정보도 되고 데이터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들이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그럼 그 취약성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위협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위협일 수도 있고 그런 위협과 또는 그 위협을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위협을 야기시키는 위협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리스크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호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떠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익스플로이트해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 또 내외부적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익스포즈 발현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리스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크 정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가치나 어떤 밸류나 어떤 자산인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취약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취약성은 그 자체로서 한 게 아니라 또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발생을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홍수였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 화재라고 하는 거 있을 때 같은 물질이라도 다르죠. 어떤 것은 홍수에 취약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화재에 취약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약이 돼서 리스크가 나오는 거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위기관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쭉 됐었을 때 보통 이제 우리 ERM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하는다, 이렇게 리스판스한다라는 걸 ERM 쪽에서 하는데 보통 그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회피나 수용이나 전가나 또 이런 감경하는 거, 경감하는 거 이런 형태로 하는데 통상 오퍼레이션 리스크 쪽에서 우리 ERM이 아닌 일반 내부 통제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미티게이트 즉 어떤 위험 요인을 갖다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외국 서전 어드레스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드레스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와 같이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나 발생도를 있을 때 그런 효익 비용을 따져가지고 우리의 리스크에 대한 애포타이트까지 물론 이거는 가상의 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량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관점,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으로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이 선까지 가져오겠다는 게 리스크이고, 자 이런 컨트롤들이 내부적으로 하는데 뭐 예방이냐, 적발이냐 또는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되느냐, 또 수동화느냐, 뭐 전사적이냐, 뭐 프로세스나 트랜잭션적이냐인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효율적 비용을 해서 조합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컨트롤이고, 그리고 나면 잔여 리스크가 있는데 이때 우리 AML 오디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하는 거가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회사의 어떤 노출된 컨트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잔여 리스크라고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 봤을 때 좀 규제 당국이 봤었을 때 그런 수용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 그게 이제 어슈어런스 하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슈어런스 표현을 쓰는데 보통 금융감독 당국이나 또는 어떤 검찰이나 사법당국에서 감찰이나 검사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의 그 감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이게 어떤 확실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내부감사, 우리 AML 우리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독립적 감사. 이때 독립적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감사 부서를 포함하는데 그 표현은 어슈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어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보증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인이 내부감사 부서가 경영진을 갖다가 또는 어떤 우리 준법감시를 갖다가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 준법감시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까지 잘하면 더 잘할 것 같다 하는 게 내부감사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감사하게 되면 뭔가를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사실 규제당국도 좀 그런데 어떤 사법당국 정도 갔었을 때 그런 컨셉이고 내부감사할 때는 보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즉 잘하고 있다. 근데 더 잘하면 이렇게 한다 정도의 그 컨셉이. 자, 근데 그 오디트를 할 때 마냥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도 역시 옵티멀한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오디트에 대해서 오디트 레포트를 갖다가 옵티멀한 수준까지 왜 해야 되냐면 저도 이런 표현을 쓰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피감부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즉 피감부서 입장에서는 오디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증감에 대한 것도 우리 회사 내부, 왜냐하면 내부감사부서 사람은 회사 내부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자원을 갖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이 오디터, 인터널 오디터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적정한 여유, 타협하라는 거가 아니라 그런 고도의 어떤 제가 뭐 정치적 감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오디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제 나름대로 AML 퍼스펙티브에서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한번 작용하는 걸 한번 보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 다 보는 내용들이에요.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기명 주식이라고 했었을 때 그 무기명 주식이라고 하는 어셋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그 무기명 주식 소유자를 갖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해외 소재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주로 발행하는 우리나라는 무기명 주식 발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소유자를 은닉하는 그런 리스크로 간다. 또는 뭐 다국적 기업이 어떤 위장 회사를 갖다 설립함으로써 이런 물리적인 실체가 없음을 이용하고 어떤 위장 자본을 형성한다랄까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부동산 소유자가 담보 대출을 나갔는데 어떤 대출 삭봉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출이라고 하는 거가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받기는 굉장히 깐깐하게 하지만 상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서 느슨하게 되는데 그런 느슨한 이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합법적으로 위장하는데 쓸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스레시나 에이전트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할지는 가상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외부 위험 요인과 어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게 정보이든 자산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리스크 시나리오를 했을 때 이런 팩터들을 가지고 한번 해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저도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구체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내부 통제를 설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코소 관련해가지고 우리 코소 인터널 컨트롤을 내부통 AML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 컨텐츠 안에서 요 내용들 이 컨트롤을 갖다가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위험을 갖다가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까 했었을 때 이 어떤 게 즉 우리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 상황이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리스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 자금 세탁에 연루될 것은 우리 금융회사 등의 위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코소 모형에 따랐었을 때 내부 통제의 큰 영역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되는데 근데 AML 리스크는 다른 쪽과 좀 다르게 이 프론트 쪽 특히 영업 쪽하고 굉장히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에서는 이런 오퍼레이션 쪽, 즉 어떤 생산성에서 항상 일보다 큰 그런 오퍼레이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ML 지금 자금 세탁 쪽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가 서바이벌 하려면 존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퍼레이션 쪽에 이런 생산성이 즉 생산 효율성이 일보다 큰 상태가 돼야 되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컴플라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결국 컴플라이언스 왕국이 되고 의미가 없는 행위고 그리고 우리 컴플라이언스와 AM을 우리들이 계속 고립되거나 조직 내에서 경원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L 오디 감당하신 사람은 봤었을 때 이런 오퍼레이션 컴플라이언스에 발을 두고 있지만은 오퍼레이션 속에서 항상 이피션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AML에 관련된 통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스탠다드한 규정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거나 또 규정의 시각을 한정시키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업계 자체가 고립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서부터 이 컨트롤 인바이러먼트나 또는 모니터링 액티브의 5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쭉 한번 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과연 AML의 바람직한 모습, 즉 우리 AML 담당하시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물론 저는 이런 내부 통제에 대한 성숙도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성숙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 회사에 따라 가지고 그 성숙도에 어떤 어느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우리 AML 종사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마 이런 모습이고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사실 그 이미 규정에 다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현실과 프랙티스에서 우리와 함께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소위 C레벨에서 빈 퍼포먼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분들의 관심사를 끌어내는가 우리의 또 목적이라고 볼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통상의 회사에 대한 가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외부에 대한 스테이크홀더 또는 스탁홀더를 이야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집행부와 보드를 이렇게 그리면서 가버넌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AML 가버넌스를 했었을 때 그렇다면 이 AML 가버넌스 외부의 이해관계자는 과연 누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결국 퍼블릭이라고 봅니다. 우리 에이전시 이용을 해서 이 퍼블릭이 우리 그 AML 의무를 가지고 있는 업권에게 당신들에게 라이센스를 줬다라는 거죠. 금융업에 대한 라이센스, 특정한 라이센스를 주면서 독점적이고 어떤 줬었을 때 그 업을 함으로써 퍼블릭에 대해 지켜야 될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의 그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의 프린시플은 즉 에이전시 이론은 우리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바로 보드나 CCO라는 거고 그 관점이 AML 사상 또는 이런 것들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우리나라의 쭉 리스크나 내부 통제를 보게 되면은 그런 리스크 관리나 또는 뭐 우리 내부 회계나 등등이 돌아오면서 차츰 씌워지고 있고 제가 AML을 2008년인가 이렇게 하면서 한 20년간에서 점점 씌워지고 있고 금융회사는 상당히 이러한 것들이 이미 많이 즉 보드나 CCO 멤버까지도 내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또 금융회사들은 아직 그러지 못.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이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죠. 제가 아까 성숙도라고 했듯이 그 산업과 그 나라에 대한 성숙도와 규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린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오퍼레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궁극적인 우리 모습은 결국은 이러한 C레벨과 또는 멤버들이 이런 에틱이라고 하는 거 사실 에틱이라고 하는 거 또 윤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때는 AML 윤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계나 하면 그쪽을 하면 또 회계에 대한 어떤 윤리 즉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듯이 마치 이렇게 가버넌스 AML 윤리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닥사를 설립해 가지고 건전한 어떤 자본거래 이바지 하겠다거나 그런 것들이 인티그리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티그리티라는 거는 막 여기 IT 하나씩을 보면 어떤 무결성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있는 그대로 인풋 그대로 아웃풋이 되듯이 즉 경영진들이 그런 이제 이와 같은 건전한 어떤 자본거래나 자금거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실제 자신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경영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겠다 하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심조차도 안 가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뭐 아랫사람 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그것만 대외적으로 하고 아랫사람들 하고 전 관심조차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악용한 그건 사실 범죄자 수준까지 가야 돼. 근데 우리 대부분 경영진이 그런 범죄자까지는 아니지만 무관심해 버리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에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틱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한 대로 경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에밀이 중요하다. 자금 세탁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업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 해야 되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과 행동을 경영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경영진의 에밀 관련된 윤리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CEO가 되시면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버넌스라고 하는 게 보드하고 집행부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에 대해서 많이 경도돼 있기 때문에 이 보드 멤버들이 인디펜던트하거나 또는 보드 멤버들이 소위 감독 오버사이트를 하려면 뭘 알아야 감독을 하죠. 그래서 보드 멤버들이 LML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어떤 것들을 인풋을 넣어야 되는 슈퍼바이저 알아야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접하시는 어떤 감사위원회라거나 보드 멤버들이 그렇진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하지 않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버넌스가 되었었을 때 LML에 대한 말 그대로 통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그 CEO는 그 밑에 적절한 수준의 어떤 담당자를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조직을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관련된 우리 오칠스 필터링부터 AML 컴플라이언스에 필요한 또는 AML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우리 비즈니스에 인클루딩 즉 내재화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지 경영자가 에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AML 관련된 인력들이 충분하게 어떤 컴피턴스가 적격할 수 있도록 그런 적절한 인력을 뽑아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커리어 패스를 갖다가 잡아주고 그리고 그런 보상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계속 리테인 해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내용은 제가 AML 퍼스펙티브에서 하고 있지만 코소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ML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담당자들이 롤앤 리스판스를 가지고 신속하게 그걸 추적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밑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팔러시 프로시저 매뉴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AML에 대한 통제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건 업무 규정의 앞단에서 쭉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제 코소 내부 통제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위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위험평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코소에서 네 가지 원칙, 즉 5가지 구성 요소 중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관련해가지고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관련해가지고 4개의 프린시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라고 하는 게 적절한 오브젝트 또는 적합한 리스크를 갖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리스크를 갖다 할 때 우리 서비스나 그다음에 국적 네이션 그다음에 우리 커스터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3가지 팩터 또는 여기에 플러스 아더스까지 해가지고 리스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네이션이나 서비스나 커스터머 이런 것도 우리의 에셋이 되는 거죠. AML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네이션의 어떤 국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채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벌루너리티 취약점이 생긴다는 거고 그것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 제가 좀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 우리말로 하다 보면 어감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남용하고 악용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빚이 받는 위험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위험을 정의했었을 때 그 위험을 갖다가 식별된 위험을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측정을 할 때 어떤 거래 그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래의 빈도나 고객의 수 이런 걸 가지고 노출도를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그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규상에 있어서 이게 이제 구금이 되는 그런 형사법적이냐 벌금을 내느냐 또는 자격이 취소가 되느냐 라이센스를 반납하냐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그 밸런스를 잡고 뭐 요즘 유명한 애자일하게 사실 여기 좀 안 좋게 들으면 뭐 유도리 있게 뭐 이렇게 한데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 AML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에틱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비즈니스 밸런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지고 리스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거가 우리 프로드 리스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AML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왜 프로드 리스크를 AML 쪽에서 발생했냐면 우리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 직원이 연루되거나 공모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코소에서 부정위험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KY를 통해 가지고 혹시 우리 내부 통제상에서나 또는 어떤 그 요인을 봐서 우리 자금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 KY 하는 거가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체한다는 거 우리 어셋이 가상 계좌라고 이 가상 계좌의 취약성이 굉장히 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물론 장점도 됐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을 누가 악용한다고 했었을 때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금융상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어떤 불법 자금의 모집 및 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대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리스크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물론 굉장히 하이 레벨인데 제가 강의에 설명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자 이게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통제 활동이라고 하는 내부 통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우리 KYC나 또는 업무 분장, 또는 워치리스트 필터링이나 우리 CTR, STR 또는 교육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그 어떤 통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를 가져갈 것이냐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AML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AML 오디트 하는 분들도 있고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 비즈니스 특히 프론트에서 우리 비즈니스 알아야 되고 잠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리의 앞단에서 있는 어떤 의심되는 고객이나 거래 이러한 것들을 KYC나 워치 리스크 어세스먼트 또는 관련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시스템 SDR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내부 통제의 설계가 이 정도까지 저는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AML 시스템과 연결되고 어플리케이션 연결되고 또 AML 시스템과 연계된 계정계 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 우리 거래 시스템과 관련된 렐러번트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자, 그런 것들에서 특히 자동화된 통제나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제너레이트 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 리포트들이 신뢰할 수 있냐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촬영이 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다음 주까지 보고하는 각종 지표들의 숫자가 일종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있고 그걸 보고 수기를 적었는데 기준이 달라서 틀릴 수도 있고 과연 그 자체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가서 과연
우리 AML 시스템이나 그런 설계, DB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조금 더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관련된 이런 우리 내부 통제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자동화된 통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내부 통제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위한 시스템적 이거는 현재까지는 지금 뭐 아직 걸음마를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 AML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곧 제가 몇 년 안에 보면 이런 AML 시스템과 유관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나 그런 정합성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 각종 지표 보고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그 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현재는 뭐 요 정도까지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디까지 IT를 한없이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AML 쪽에 데이터 주는 거 다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앞쪽에 보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걸 할 때 이런 우리 Suspicious Customer Transaction 소위 고위험 거래 또 고위험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앱 단위나 거래 단위에 있는 그런 플로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는 가상으로 제가 했던 컨셉에서 하는 컨셉추얼하고요.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이런 사상들을 이거는 또 다른 쪽에서도 써먹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AML에서도 어떻게 시스템 검증을 한다면 사실 그렇거든요. AML 시스템 검증에서 보면 AML 그 자체만 검증한다.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AML 그 안에 밑에 들어가는 DB나 OS나 또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그럼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스코핑 그냥 돈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통제 활동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KYC나 SOD 이런 형태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리스크 베이스드 오디시라는 리스크 베이스드로 내부 통제를 설계한다 하면은 앞단에서 이런 형태로까지 갔었을 때 고도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는 10번 강조를 해도 뭐 중요한 100번을 강조한다. 우리 정보 및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 코소에서 말하는 정보 및 의사소통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정보 및 의사소통 하면은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럼 코소 원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 통제가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 내부 통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들이 유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코소 컴포넌트의 네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트랜잭션이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제가 은행을 들었을 때 대출이 신청이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승인, 실행, 기표, 그 다음에 각종 리포트화 되는 건데요. 이랬었을 때 각종 우리 AML과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바우칭, 즉 추적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앞단에서 집계된 각종 AML과 관련된 정보들이 트레이스 되어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오딘 용어로 쓴다. 바우칭과 트레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빠짐없이 누락 없이 트레이스 다 집계가 된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의 어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뒤에 SDR이나 CTR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 우리 데이터들이 식별되고 캡처돼야 하는데 즉 AML 데이터들을 식별하는 거죠. 캡처하는 거죠. 물론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AML 담당자들은 뭐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 STR이나 CTR 또는 KYC의 각 필드 값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양식에 들어가 있고 또 STR 보고할 때 그 파일들 각각의 값들 이런 것들을 우리 업무 단위에서 우리 업무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어디에 입력돼야 되는지 이걸 추적을 해야지 풍부한 자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AML 관련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ML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시스템 SDR 같은 보고 양식이나 거기 필드들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어디에 꽂히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충분히 정보 우리 내부 통제에 필요한 AML 또는 컴플라이언스 필요한 작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다. 단지 우리는 현재 시스템에 나오는 정보 그냥 믿고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항상 접근 가능해야 되고 또 특히 AML은 verifiable이 돼야 돼요. 검증 가능한 돼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코소에서 어떤 정보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정보의 속성 중에서 특히 AML 관점에서 중요한 거 즉 타임리하게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보의 우리 보고를 할 때 액세스가 돼야 되는 거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외부된 리테이너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한 속성들이긴 한데 자, 이러한 정보 속성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인터넷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보도 여기 제가 보게 되면 대출거래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각각의 필요한 부서에서 서로 유통이 될 수 있고 각 부서 간의 유통이 될 수도 있고 컴플라이언스나 오디트나 또는 관련된 부서로 유통이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떤 우리 내부 감사인이나 또는 뭐 규제 당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이 각각의 조직과 필요한 경우는 가버넌스까지 쭉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을 때 우리 회사에서 내부 통제를 위한 AML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그런 정보와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제가 거래가 개시된다, 이니시에이트 된다, 승인된다, 어프로브 된다, 프로세스 처리된다, 어떤 기표가 안 된다, 리코드 된다 또는 리코딩 된다. 그래서 AML 리포트 우리 각종 지표 보고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한 과정에서 AML 관련된 내부 통제들이 설계했죠. 이것이 우리는 KYC라고 부를 수도 있고 워치리스트 필터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럼 사후적으로 하는 CTR, STR 등등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있을 때 이런 지표가 과연 우리가 릴라이어블한 건지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각각의 내부 통제를 우리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 또 내부 통제 규정에 따라서 이펙티브한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리 이제 규제 당국에서 보통 보게 되고 또 우리 내부 감사 부서나 또는 매니지먼트가 자체 감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소위 온고잉 하든지 어떤 정기적인 별도의 절차, 1년에 연에 한 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업무 규정에 연일에 한 번 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은 그대로 끝나서는 게 아니라 그런 디피션시라고 하는 것들이 매니지먼트와 보드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와 보드는 그런 보고를 받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고 그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담당 부서와 듀데이트 관리를 한달까 개선 계획 세운다랄까 이런 과정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내 시중 은행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과연 그럼 너희들이 AML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레미디에이션을 하고 있냐고 했었을 때 보통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각을 잡아서 우리는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ML 오디트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쭉 가게 되면은 먼저 비즈니스를 먼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독 단계의 규제 방향성, 즉 우리가 위험 평가를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 당국이 세게 하면 거기에 잘해야 되고 적게 하면 우리들끼리 비위를 맞춘다라고 하는데 근데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규제 당국의 가장 그런 드라이브가 크거든요. 자, 그래서 규제 당국의 어떤 규제 방향성이나 그 다음에 과거 유사 동종업계 어떤 과거 진단 결과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주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고위험 영역이나 이런 걸 설정하고 그러한 영역 중심으로 해서 지침이나 워치리스트 등등 이런 걸 봐야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 옵티멀한 AML도 이미 내부적으로 과거 진단 결과랄까 또는 주 이해관계자 인터뷰할 때 우리 지표복으로 다 그냥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서 그건 오케이 확인 정도 하고 근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쭉 하고 필요한 경우는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근데 이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데이터 분석이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정합성 즉 우리 KIC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정합성이 있는가를 보는 정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사회 경영진까지 리튼하게 이왕이면 직접 가서 우리 보고 책임자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송 교수님한테 급히 자료 좀 요청을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그 중에 참 좋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은 결국 그 리스크 베이스 오드 고위험 영역 그리고 이러한 최근에 있어서 그러한 영역들이 좀 의심되는 곳에 있어서 평가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제 당국에 있어서 사전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리스크 플로였고요. 대략 이렇게 해서 제가 4학기째인데 4학기 동안 1, 2학기 때 엄두도 못 했는데 그래서 한 3학기, 4학기 되니까 약간 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정도 하고 그래서 제 공부한 내용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AML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학문적으로도 연구해보고 또 그렇게 해보자고 했어서 제참 그 꿈을 이룬다기보다는 그 꿈에 제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니체가 했다고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